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이터너스 라이트웨이트 클라이언트 투 액셀러레이터 부트스트래핑 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제가 1학기 초부터 알고 있던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다가 잊고 지나다가 최근에 건너서 저자분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수정된 버전을 새로 받아서 새로 보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검색하면 옛날 게 나오고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새로운 내용으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개요와 그리고 배경, 어프로치와 평가하고 마지막에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이 뭘 해결하기 위한 논문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속성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속성은 이제 트릴레마에서 나오는 속성인데, 이제 트릴레마에서는 탈중앙화, 그리고 확장성, 보안성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잖아요. 근데 거기서 탈중앙화란 무엇이냐 라고 정의를 내리면은 연구자들마다 다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트릴레마라는 용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 비탈릭이니까 비탈릭의 용어로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에 따르면은 탈중앙화는 내가 한정된 자원 C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돼요. 만약에 내가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돌릴 수 없으니까 이게 모바일 기기에서는 탈중앙화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일단 오늘 발표할 논문은 그래서 이 탈중앙화 정도를 높이는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한정된 자원으로도 충분히 블록체인을 돌릴 수 있게끔 좀 최적화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총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스케일업 방법론이고, 스케일업에서는 이제 단일 노드의 성능 자체를 높이거나 혹은 마이닝의 자원을 다른 데에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 하는 방향이 있고, 스케일아웃은 이제 노드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노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게 하는 연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랑 사딩이랑 플라즈마 이런 쪽이 주요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를 분석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걸 발견했는데, 일단은 이 그래프가 현재 이더리움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카운트 그래프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현재 800만 블록까지 5,500만 개의 계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은 딱 5% 미만이에요. 그럼 나머지 계정은 사실 이제 잠깐 블록체인 맛을 봤다가 그냥 나간 사람들, 혹은 그냥 잠깐 거래했다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너무 불필요한 자원이 많으니까 이거를 좀 줄이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라는 게 이 연구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현재 4TB의 스토리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4TB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용량이고, 이게 요즘은 이제 HDD를 안 쓰고 거의 다 SSD로 넘어갔잖아요. SSD 4TB 구하려면 한 50만원 정도는 줘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돌리고 싶으면 내가 노트북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50만원짜리 4TB 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중앙화 정도를 해치고 있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은 총 4가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부트스트링이 뭐냐, 그리고 풀싱크랑 피스트싱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동기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의 핵심 자료 구조인 그 MPT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블룸 필터가 살짝 껴있어요. 블룸 필터도 알고 있으면 좋고, 그리고 멤버십 증명과 그리고 멤버십이 아닌 증명, 이 두 가지 정도를 알고 있어야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수월합니다. 일단 본 발표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더리움 부트스트래핑만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부트스트래핑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용량을 줄이는 연구를 하나 알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에서는 SPB라고. 근데 SPB 자체는 얘가 다른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블록 헤더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처리하고 싶을 때는 플로드한테 의존해가지고 플로드에서 처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하게 노드를 운영하지만 내가 TX까지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SPB는 이제 SPB랑 좀 어프로치는 비슷해도 좀 다른 연구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기화하는 데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풀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부터 현재 블록까지 다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모든 트랜잭션을 한번 다 실행을 해봐야 돼요. 이더리움 상에서는. 이게 이제 풀 동기화 과정이고, 그리고 패스트 싱크는 이제 이더리움의 1889번째 이제 풀 리퀘스트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 블록부터 앞에 64개의 블록만 동기화를 해요. 그리고 그 64개의 블록을 실행하면서 내가 현재 상태까지 도달을 하면은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운로드 받기만 하고. 그래서 전체를 다 검증하는 게 아니라 최근 64개만 검증하고,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딱 찍고 넘어가는 거가 이제 패스트 싱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전체 데이터는 4TB인데 패스트 싱크를 이용하면은 260기가를 이용해서 줄일 수 있어요. 딱 260기가만 가지고도 이더리움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조금 돌리기 헤비하고, 그리고 전체 7%의 이더리움 데이터를 포함하는데, 사실 최근 64개라고 하면은 전체에서 퍼센트가 1% 미만이잖아요. 현재 900만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어떤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터너스의 꼴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최소한 트랜지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동기화를 한다.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에 쓸 수 있도록 용량을 최대한 줄인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용량을 1기가 미만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4TB가 대체 어떻게 나온 계산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MPT를 조금 알면 되는데, 사실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는 용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5,500만 개의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이 MPT 상에서 최상위 루트부터 40까지 리프노드가 총 5,500만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한 자료 구조인 거죠. 근데 이런 자료 구조가 매 블록마다 계속 있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냥 포인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리프노드가 5,500만 개인 자료 구조가 무한히 이어지기 때문에 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4TB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프로치입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MED라고 하는 내가 블록을 동기화하고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데이터들을 정의를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위드스랑 랭스는 이미 비트코인에서 한번 정의를 했던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끌어왔는데, 이제 위드스는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랭스는 현재 상태가 정당한지 증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데이터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위드스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처리한다는 거는 처리한 다음에 내가 전파하고 다른 블록체인이 이걸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제 랭크는 이 위드스를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어카운트에서 총 활성화된 계정이 5%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사실 MPT에서 좀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단네트링에서 수행할 때 수정되는 이제 MPT 노드가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노드는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송금할 때 필요한 거에서는. 그래서 휴먼 계정을 이제 주기적으로 딜리트하는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보이는 이 시그마는 이제 현재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트라이를 매 에포크라는 단위마다 하나씩 설치를 합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블록은 에포크를 가진 블록이다. 그래서 보면 이게 트리를 다 조회해가지고 얘는 휴면 계정이다, 얘는 휴면 계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 트리가 다 조회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매 에포크 블록마다 이제 새로운 비어있는 트리를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트랜지션이 발생될 때 이 비어있는 트리를 새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쭉 이어졌을 때 에포크가 중간중간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먼 과거에 있는 에포크에 있는 트리는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중간중간에 발생시킨 애들만 액티브한 계정으로 취급하고 이 먼 미래에 있는 에포크는 그냥 지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는 계정들만 딱 남길 수 있어요. 노테이션을 보면 여기는 시그마가 이제 상태이고 시그마 캐시드가 이제 현재 이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상태입니다. 이제 i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 i-1은 바로 이전 에포크에서 가져온 상태들. 그래서 새로운 트랜지션이 들어오면은 이제 일단 트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그 최근 에포크에서 그 내용을 가져와요. 계속 땡겨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로 이전 에포크에도 없던 상태인 tx가 있으면은 이제 그냥 새로운 계정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그걸 보여주는데 여기는 그냥 tx 처리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쪽이 좀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포크가 새로 시작이 되면 현재 상태는 캐시로 넘겨버리고 이 군집합은 이제 비어있는 트리를 말해요. 그 비어있는 상태를 현재 i번트의 상태로 이제 대입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밑에는 이제 마이너를 뜻하는 거고 이제 트랜지션 처리하는 거는 캐시드에서 가져와요. 이 캐시드가 바로 이전 블록이 아니라 이전 에포크에서 가져온 상태를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 트랜지션은 이제 그냥 처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에러 처리고 이거는 마이너한테 리워드 주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수입해가지고 어떤 최근 발생되고 있는 계정들만 딱 남기고 이미 이 이더리움판을 떠난 사람들의 계정은 아예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운다는 게 그 사람 자산을 아예 없앤다는 게 아니라 풀로는 있는데 나는 그냥 라이트하게만 운영하겠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2년 전에 있던 사람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플로드한테 다시 상태를 가져와야 돼요. 이제 그런 메커니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왜 리즈너블 하냐 라는 걸 봤을 때 이 그래프는 이제 어카운트의 상태가 바뀌는 거리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보통 하루 정도 써보고 그냥 떠납니다. 이더리움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 일주일 단위로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한 6개월 단위로 생각나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1%와 일주일 단위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5%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수입을 해도 이제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확률이 좀 적다 보니까 액티브한 계정으로만 운영을 해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입에서 만약에 휴먼 계정 또한 새로운 계정으로 취급을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트리를 다 날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트리가 날린 상태에서는 내가 지웠던 건지 아니면은 새로 생겨난 건지를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서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카운트에 대해서는 그냥 새로운 계정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정을 폰 어카운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먼 미래에 내가 2년 전에 까먹고 있었던 이더리움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복구 과정을 거치는데
복구한다는 뜻은 내가 K번째 에포크에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K번째라고 하면은 먼 미래를 말을 하는 거고, 먼 과거를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K번째 그 에포크에서 상태를 가져오는 것과 K 이후의 에포크에서는 내가 상태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걸 두 가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머클 프루프랑 보이드 프루프인데, 이제 앞으로 말할 때는 이제 그냥 멤버십 증명과 보이드 증명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에포크가 많잖아요. 내가 과거에서 했다가 현재까지 내가 발생시킨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이 보이드 증명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증명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걸 그냥 블룸 필터 배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블룸 필터의 특징상 이제 펄스 네거티브는 발생할 수 없고 펄스 포지티브만 발생하기 때문에 보이드 증명이 거의 비율이 좀 줄어들어요, 많이. 이제 리스토레이션은 내가 이거를 복구하겠다는 어떤 선언이고, 리스폰이 실제로 복구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근데 내가 상태를 지운 어카운트에 대해서는 리플레이 어떻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플레이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 논스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K 곱하기 그리고 각 트랜잭션의 어떤 어카운트별 트랜잭션 평균 7에 이제 곱해서 논스를 입력해줍니다. 이 리플레이 어택이 뭐냐면은, 이더리움이 메인넷과 테스트넷이잖아요. 내가 테스트넷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1이더를 누구한테 보내요. 그러면은 이 테스트넷과 메인넷이 둘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테스트넷에 있는 그 증명을, 그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메인넷에서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스를 조금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이 리스폰이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파이가 이 두 상태를 합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이가 여러 개가 있겠죠. 왜냐면 여러 개의 상태를 합쳐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밸런스는 이제 이 파이에 대한 결과값이 밑에 있는 과거 자산과 현재 자산을 더하는 거를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리스토어 트랜잭션의 알고리즘인데, 타겟 어카운트는 내가 리스토어할 어카운트, 그리고 블록은 내가 리스토어할 블록의 상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프루프는 이제 멤버십 증명과 보이드 증명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파이는 이제 일단 비어있는 어카운트 상태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얘가 폰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정인지, 정말 새로운 계정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나타내는 플래그이고, 아래를 따르면은 뭐 그냥 에러 처리들 몇 가지 있고, 만약에 이게 널이 아닌 경우에는 과거에서 내가 상태를 가져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증명 한번 하고, 이제 프루프가 엠빌리드 할 때 그냥 에러 한번 띄워주고, 만약에 이제 보이드 프루프가 맞으면은 폰은 펄스다. 폰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아예 새로운 거다 인 거를 말할 수 있고, 새로운 게 아니다 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폰은 아예 새로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이 두 상태를 머지하는 거 함수가 최종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플로드로부터 과거의 상태를 가져와서 현재 상태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특정 어카운트에 대해서만. 이 수입과 이제 리스토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라이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상태만 저장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평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험 환경은 이더리움에서 700만 블록과
30만 번 블록, 그러니까 30만 개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고요. 이 30만 개 블록에는 총 450만 개의 어카운트가 있고 3천만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험할 때는 실제 이제 게스트 1.9 버전을 수정을 해서 실험을 했고, 이 30만 개 블록에 대해서 내가 어카운트를 했을 때 실제 액티브한 어카운트, 액티브라는 거는 일주일 내에 사용한 적이 있는 어카운트를 말해요. 그게 23.5%다. 그리고 블룸 필터 사이즈는 512KB로 설정을 했고, 이제 리스토어 트랜잭션의 어떤 오버헤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미 20만 개의 리스토어 트랜잭션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은 이제 우분투 18.04 버전에서 i7 CPU와 64GB 메모리 그리고 1TB SSD 이런 환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이제 좀 제외시킨 게 있는데 스마트 컨택트를 일단 제외했어요. 이거는 구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 트랜잭션도 마찬가지로 제외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게 이제 30만 블록에서만 이제 액티브 어카운트 따진 건데, 처음에는 많았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20%대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 30만 블록이라고 하면은 대략 2달 정도 되거든요. 그럼 2달 이내에 일주일 동안 꾸준히 사용하는 사용자의 계정은 20%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현체를 가지고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이 나와 있는 이 크기는 30만 블록에 대해서만 동기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발생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보면은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에서 사이즈가 많이 감소한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바디가 조금 늘었는데 이거는 어떤 보이드 증명이나 블룸 필터 사이즈 때문에 그래요. 이제 첫 번째 봤던 이 지표가 풀 동기화를 말하고, 두 번째 지표가 이제 패스트 싱크와 컴팩트 싱크인데, 패스트 싱크는 이제 최근 64개의 블록만 동기화를 하지만 과거에 있는 블록까지 다 가져오긴 해요 일단. 근데 컴팩트 싱크는 딱 64개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64개에 대해서만 리플레이를 해서 현재 상태를 증명하지만 64개 말고도 30만 개 블록이 있는 내용을 다 가져오고, 이 컴팩트 싱크는 딱 24개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패스트 싱크 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 없는데 컴팩트 할 때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략 한 300MB로만으로도 내가 이더리움을 동기화할 수 있다. 동기화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용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 최소한에 필요한 용량이 374MB. 되게 모바일에서 돌리기 되게 이상적인 수치인 거죠. 이 정도면은. 여전히 크긴 하지만. 이 동기화 타임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블록 내용을 다운로드하는 다운로드 단계, 그리고 그 블록을 다 실행해 보면서 현재 상태가 맞는지 검증하는 리플레이 단계. 그리고 다운로드 단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자체를 가져오는 것과 트랜잭션의 내용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병렬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스테이트입니다. 왜냐면은 얘를 다 받아도 스테이트를 받지 못했으면 얘를 실행해서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를 최대한 빨리 가져오는 게 어떻게 보면 버틀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0만 개면은 총 7개의 체크포인트가 생성이 되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끌었을 때 그 체크포인트별로 내가 동기화할 때 걸린 시간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간은 이제 사이즈죠. 그래서 이쪽이 2GB고 이쪽이 대략 1GB 되겠죠. 그래서 용량이 이렇게 다른 것보다 조금 빠르다. 이 컴팩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더리움이 없는 건데 여기서 좀 새로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트스트랩ing 타임 걸린 시간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맨 왼쪽이 이제 기본 겟스에서 하고 있는 동기화 방법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살색 바가 이 이타노스에서 동기화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대략 한 20% 정도 빠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가해 봤을 때 이거는 그 동기화하면서 발생한 계정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아예 처음부터 없던 트리를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액티브한 게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액티브입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이제 액티브한 게 조금 생기죠. 이 일주일 사이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액티브고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인액티브니까. 그래서 액티브의 비율은 항상 조금 일정하게 가는 편인데 세 번째 블록부터 이제 폰 어카운트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계정을 다시 복구하는 리스토어드 스트링션이 발생을 합니다. 이 리스토어는 평가를 위해서 좀 인위적으로 발생한 거긴 해요. 이거는 이제 노멀 트랜지션과 리스토어 트랜지션의 시간을 비교한 건데, 이제 복구하는 게 사실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증명해야 될 게 더 많거든요. 내가 멤버십 증명도 해야 되고 보이스 증명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랜지션의 내용과 처리하는 게 조금 깁니다. 아까 이전 지표에서 알고리즘 보면은 여기가 Y문이잖아요. 이 블록을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증명을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복구하는 트랜지션이 당연히 시간이 더 깁니다. 단순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오른쪽 지표를 보면은 그래도 복구하는 경우의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리즈너블하다. 이게 이제 이 좌표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각 블록마다 블룸피터 증명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블룸피터가 없었으면은 이 보이드 증명의 사이즈가 되게 커집니다. 여기서 보이는 지표가 내가 보이드 증명을 해야 되는 지표인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지표가 말해주는 거는 블룸피터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삭제할 수 있었던 보이드 증명을 말해줘요. 그래서 원래는 22만 개가 필요하지만 블룸피터 때문에 2만 5천 개만 있어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FP 레이트는 포스트 레이트인데, 사실 이거는 블룸피터의 사이즈를 키우면은 이제 이 레이트도 사실 줄어들긴 해요. 근데 이제 그 키운 만큼 어떤 사이즈가 더 요구를 하겠죠. 이 그래프는 이제 옆에서 봤던 이 FP 레이트를 조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블룸필터가 적용된 경우, 그리고 빨간색이 블룸필터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각 트랜지션마다 요구되는 사이즈.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멀어질수록 내가 증명이 되는 사이즈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다 증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들. 그래서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이제 블룸필터 적용하면은 어떤 컨스턴트한 사이즈로 내가 이 증명을 끝낼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평가 부분이었고, 마지막 결론을 얘기 드리면은 원래 이런 연구가 조금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의 옛날 이더리움 그 제안에서도 조금 나왔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볼트, 플라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제안된 논문이죠. 그리고 U3XO는 그 UTXO 기반 데이터베이스인 비트코인에서 적용된 내용입니다. 아래에 있는 파란색은 제가 추가한 건데, 최근에는 이게 최근 연구에서는 조금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을 이용해서 아예 스테이트 자체를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시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를 생각을 해보면은 걔네들은 송금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없다라는 논문이잖아요. 그 대시나 뭐 영지식 증명에 들어간 티켓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굳이 이제 그런 걸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 상태가 맞다라는 거를. 왜냐면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식 증명 사용하면은 사실 스테이트를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야 이제
그 SBC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은 이 어큐뮬레이터를 사용하면은 한 1MB의 사이즈만 가지고도 블록체인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더 최근 연구는 조금 암호화 쪽을 적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어떤 컨트리뷰션은 적은 양의 용량을 가지고도 내가 동기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용량은 충분히 모바일 기기에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리즈너블하다. 이게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네, 이게 레퍼런스였고요.